그들은 인간이었고 모두 완전히 다른 존재였습니다. 2014년 9월, 리틀은 3회 연속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늦은 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피곤한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 때 다른 이들은 달이 하늘에 어둠이 내렸음을 알리며 일을 시작합니다.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의 한 바에서 트랜스젠더 흑인 여성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녀는 곱슬머리와 짙은 콧수염을 한 젊은 흑인 남성을 향해 미소를 짓습니다. 남자가 그녀에게 다가가고 두 사람은 금세 의기투합합니다. 이 여성은 이 만남이 자신의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날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녀에게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정말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두 번째 만남에서 남자는 여성을 외진 곳으로 데려가 목을 졸라 질식사시키려 한 뒤 시신이 부패하도록 황량한 한가운데에 그녀를 버려둡니다. 당신이 죽일 사람을 고르는 건가요? 아니요. 그건 목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달려있죠. 난 매끄러운 목을 가졌고 어릴 때부터 목에 끌렸어요. 목 부분에요. 그러니까 목이 보기 좋으면 성관계를 하고 싶거나 죽이고 싶은 사람일 수 있다는 거군요. 어떤 거죠? 둘 다요. 세뮤얼 맥도웰, 일명 세뮤얼 리틀로 알려진 미국 역사상 가장 극악무도한 연쇄살인범은 1971년 첫 희생자를 어떻게 살해했는지 자랑스럽게 묘사하면서도 전혀 뉘우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 후로 그는 덜 죽은 사람들이라는 범주에 속하는 무력한 여성들을 사냥하는 것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1971년부터 2005년까지 이 남자는 수십 년에 걸쳐 한 주에서 다른 주로 취약한 여성들을 쫓아다니며 살해했고 최소 93건이라는 끔찍한 수의 살인을 저지르고도 법망을 피했습니다. 뉴올리언스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길을 벗어나 숲으로 이어지는 길로 들어갔죠. 거기서 차를 세우고 내가 그녀의 다리를 잡고 물가로 끌고 갔어요. 그게 내가 익사시킨 유일한 사람이에요. 표정에서 한치의 뉘우침도 보이지 않는 순수한 악마. 세뮤얼 리틀은 오히려 자신의 살인 자백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1940년 6월 7일, 한 매춘부가 자신의 직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무자비하게 살해할 아이를 낳았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인 살인범은 조지아주의 작은 마을 레이놀즈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마을의 인구는 약 1000명이었고 대부분의 주민들은 빈곤선 이하의 삶을 살았습니다. 세뮤얼은 세상에 태어난 날부터 원치 않는 아이였습니다. 한 번은 그의 어머니가 양육비를 감당하지 못해 그를 길가에 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밤에 몸을 파는 것을 보았고 한 자백에서는 그녀를 밤의 여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세뮤얼은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 어떻게 일하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아들이 아닌 추가적인 비용으로 여기는 어머니와 상당히 서먹한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세뮤얼이 가족에게 완전히 버림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할머니가 그의 양육을 책임지기로 결심하고 오하이오주 로레인에 있는 자신의 집에 그를 받아주었습니다. 세뮤얼은 호손 중학교에 다녔지만 좋지 않은 성적과 더 나쁜 행실 때문에 금방 중퇴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미술과 복싱에 재능이 있었는데 이는 나중에 그가 무고한 여성들의 목숨을 잔인하게 빼앗을 때 유용하게 쓰였습니다. 학교를 중퇴한 후 그는 범죄를 저지르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세뮤얼은 법을 어기는 것에 중독되었고 이로 인해 100번 이상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1956년 16살의 어린 나이에 세뮤얼은 주거 침입 및 절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는 소년원에 보내졌다가 곧 풀려났습니다. 약 5년 후 그는 로레인의 한 가구점에 침입했다가 다시 붙잡혔습니다.
이번에는 성인 교도소에 잠시 수감되었습니다. 세뮤얼의 범죄 목록은 나이가 들수록 늘어났습니다. 그는 35세가 될 때까지 11개 주에서 약 26번 체포되었습니다. 이 남자는 인생에서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은 분명 법을 준수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세뮤얼은 아직 살인을 저지르기 전에도 폭행, 절도, 음주운전, 사기, 성매매 권유, 무장 강도, 주거 침입, 경찰관에 대한 가중폭행, 상점 절도 등 긴 범죄 목록을 가지고 있었으며 마침내 종신형을 선고받기 전까지 평생에 걸쳐 수많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가 붙잡히고 유죄 판결을 받고 풀려나는 동안 법 집행기관의 누구도 이 남자가 한 주에서 다른 주로 여성들을 살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1975년까지 그는 여러분이 들어본 거의 모든 범죄와 심지어 공무원 폭행 혐의로 11개 주를 넘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항상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1982년이 왔습니다. 리틀은 미시시피주 파스카굴라에서 그해 9월에 실종된 22세의 멜린다 로즈레리의 살해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마침내 법의 심판을 받는 듯했지만 아니었습니다. 대배심은 그를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풀려났습니다. 수사관들이 다른 조치를 취하기도 전에 리틀은 플로리다로 이송되어 26세의 퍼트리샤 앤 마운트 살해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목격자들은 그녀가 실종되기 전날 밤 그와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배심원단은 그들의 증언을 믿지 않았습니다. 1984년 1월, 그는 다시 한번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 후 리틀은 캘리포니아로 이주했고 새로운 희생자를 찾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1984년 10월, 그는 샌디에이고에서 22세의 로리 바로스를 납치, 폭행하고 목을 졸랐습니다. 그녀는 살아남았습니다. 한 달 후, 경찰은 그의 차 뒷좌석에서 의식을 잃고 구타당해 겨우 살아있는 또 다른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바로스를 공격했던 같은 장소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이번에 그는 단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1987년 2월 출소하자마자 그는 로스앤젤레스로 직행하여 최소 10명의 여성을 더 살해했습니다. 수년 동안 리틀은 이곳저곳을 옮겨다니며 희생자들의 흔적을 남기면서도 법망을 교묘히 피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2012년 9월 5일에 바뀌었습니다. 경찰은 켄터키주 루이빌의 한 노숙자 쉼터에서 그를 발견하고 마약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사소한 범죄처럼 보였지만 그들은 DNA 검사가 앞으로 모든 것을 바꿀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검사 결과는 1980년대의 세 건이 미제 사건과 그를 연결시켰습니다. 1987년 7월에 살해된 린다 엘 포드, 같은 해 9월에 살해된 과달루페 두아르테 아포다카, 그리고 2년 후인 8월에 살해된 오드리 넬슨 에버렛이었습니다. 3명 모두 목이 졸려 로스앤젤레스 거리에 버려졌습니다. 그 체포는 수문이 둑을 터뜨렸고 물은 법 집행 당국을 덮쳤습니다. 수사관들은 곧 그를 같은 시기에 30건이 넘는 다른 살인 사건과 연관지었습니다. 미시시피의 멜린다 레리 사건이 재수사되었고 경찰이 깊이 파고들수록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리틀은 여러 주에 걸쳐 93명의 여성을 살해했다고 자백했고 이로써 그는 미국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연쇄 살인범이 되었습니다. 수년 동안 그는 사회가 간과했던 여성들을 먹이로 삼으며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의 과거가 그를 따라잡았고 이번에는 정의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2014년 9월 그가 마약 혐의로 체포된 지 거의 2년 후 세뮤얼 리틀은 마침내 린다 엘 포드, 오드리 넬슨 에버렛,
과달루페 두아르테 아포다카의 살해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확실한 DNA 증거와 더불어 수년간 그의 공격에서 겨우 살아남은 생존자들의 증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014년 9월 25일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세뮤얼 리틀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리틀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그는 자신이 무죄라고 주장하며 저지른 일을 인정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캘리포니아 주립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의 이야기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법 집행기관은 리틀이 증명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을 죽였다고 의심했습니다. 그러다 2018년 11월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갑자기 그는 1996년에 멜리사 토마스를 목 졸라 살해했다고 자백했습니다. 며칠 후 그는 1994년에 드니스 크리스티 브라더스를 살해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 자백은 텍사스에서 또 다른 재판으로 이어졌고 그는 유죄를 인정하고 또 다른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몇 주 동안 리틀은 수십 건이 다른 살인 사건에 대한 세부 사항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수사관들은 그가 1970년부터 2005년까지 14개 주에 걸쳐 90건이 넘는 살인을 자백하자 경악했습니다. 그는 이 범죄들을 인정하면서 경찰관들의 눈을 쳐다보았고 취약한 사람들을 극심한 고통 속에 빠뜨리고 마침내 목숨을 앗아가는 동안 자신을 잡지 못한 당국을 조롱했습니다. 그의 기억력은 무서울 정도로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희생자들을 상세히 묘사하고 그들을 어디서 태웠는지 회상하고 심지어 시신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엘라베마에서 브렌다 알렉산더, 조지아에서 프레도니아 스미스, 루이지애나에서 도로시 리처즈와 데이지 맥과이어, 미시시피에서 줄리아 크리치필드를 살해했다고 자백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시신을 절벽 아래로 던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미시시피에서 낸시 캐롤 스티븐스,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에블린 웨스턴, 플로리다에서 로지 힐을 살해했으며 이들은 2018년 11월에 확인된 희생자들일 뿐이었습니다. 리틀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감방에서 그는 희생자들의 초상화를 스케치하여 그들의 얼굴을 잊을 수 없을 만큼 정확하게 포착했습니다. FBI는 이 그림들을 공개하여 실제 실종자 및 미제 사건과 일치시키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의 스케치 중 적어도 하나는 오하이오의 미제 사건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자백은 계속되었고 이 괴물이 죽을 때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2018년 12월 그는 켄터키에서 1981년 린다 수 보즈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같은 달 1975년 테네시의 한 희생자가 마침내 마사 커닝햄으로 신원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클리블랜드의 메리 조 페이튼과 로즈 에반스, 오하이오의 I-271 근처에서 발견된 여성, 에크런의 한 희생자, 신시내티의 두 여성 등 오하이오의 더 많은 살인 사건과 연관되었습니다. 신시내티의 희생자 중 한 명은 1981년 병원에 있는 언니를 방문한 것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애나 스튜어트였습니다. 또 다른 여성은 콜럼버스에서 만나 켄터키에 유기했습니다. 2019년 6월까지 그는 오하이오의 여러 살인 사건으로 공식적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리틀의 자백은 미제 사건을 종결시켰을 뿐만 아니라 무고한 사람들을 풀어주기도 했습니다. 2020년 11월 그는 다른 사람이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을 포함하여 플로리다의 두 건이 살인을 인정했습니다. 2020년 12월 그가 사망한 후에도 그의 범죄는 계속해서 밝혀졌습니다. 2022년
당국은 90년대 멤피스 희생자 중 한 명인 제나 마리 존스의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결국 새뮤얼 리틀은 미국 역사상 다른 어떤 연쇄 살인범보다도 많은 살인을 자백했습니다. 그의 희생자 대부분은 사회가 외면했던 여성들이었습니다. 성노동자, 가출 청소년, 중독과 싸우는 여성들. 그들은 잊혔고 그들의 사건은 수십 년 동안 미해결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년의 리틀은 그들에게 이름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그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대부분에게 정의는 너무 늦게 찾아왔지만 그들의 가족들은 마침내 기다리던 답을 얻었습니다. 다음은 리틀이 덜 죽은 희생자들이라고 주장했던 이들에 대해 그의 더러운 입으로 직접 들려준 이야기들 중 일부입니다. 장소 1. 플로리다 마이애미. 희생자 1. 메리앤. 메리앤은 젊고 매력적인 10대 트랜스젠더 흑인 여성이었습니다. 새뮤얼 리틀에 따르면 그녀는 약 140파운드, 약 63.5kg, 키는 5피트 6인치에서 5피트 7인치, 약 168에서 170cm 사이였습니다. 1971년 두 사람은 플로리다 마이애미의 풀팰리스라는 바에서 만났습니다. 그들은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고 즉시 마음이 맞았습니다. 며칠 후 그들은 오버타운의 다른 바에서 다시 마주쳤습니다. 이번에 리틀은 메리앤에게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제안했고 그녀는 망설임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녀의 거주지에 도착하자 메리앤의 룸메이트 중 한 명이 리틀에게 면도 크림을 사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 순간을 이용하여 그는 심부름을 한다는 핑계로 메리앤을 다시 차에 태웠습니다. 27번 고속도로에 이르자 그는 손을 뻗어 그녀의 목을 감싸쥐고 그녀가 숨을 거둘 때까지 힘을 주어 졸랐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저기 있는 풀숲으로 끌고 들어가 더 깊은 덤불 속으로 들어갔어요. 길이 하나 있었는데 어디로 이어지는지는 몰랐지만 덤불 속으로 더 깊이 나 있었죠. 그건 에버글레이즈 같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흐르는 물을 만났는데 물에 닿기 전에 땅이 질퍽했어요. 내가 손을 놓자 그녀는 얼굴을 받고 쓰러졌어요. 마이애미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한 1마일, 2마일 정도요. 메리앤 사건은 몇 년도였죠? 72년이요. 1972년. 그는 뉘우침 없이 강으로 이어지는 외딴 흙길로 차를 몰아 그녀의 시신을 짙은 진흙탕 물에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눈에 띄지 않게 자신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희생자 2. 신원 미상의 여성. 리틀의 플로리다에서의 두 번째 희생자는 71년 또는 72년에 살해된 또 다른 흑인 여성이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못생기고 피부가 검고 키가 작고 뻣뻣하다고 잔인하게 폄하하며 묘사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매춘부라고 믿었습니다. 그녀를 차에 태운 후 그는 군용지 근처의 숲으로 차를 몰아 그녀를 질식사시킨 뒤 누군가가 결국 발견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나무들 사이에 그녀의 시신을 유기했습니다. 희생자 3. 에밀리. 70년대 중반, 리틀은 에밀리라고 기억하는 젊은 흑인 매춘부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그는 그녀가 다리가 굵고 얼굴이 예뻤다고 기억했습니다. 그녀는 마이애미 대학교 학생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그녀가 매춘부라고 믿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에밀리를 차에 유인한 후 그는 외딴 흙길로 향하는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그들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고 에밀리는 그에게 주먹을 날리며 저항했습니다. 격분한 리틀은 그녀를 제압하고 때려 죽인 뒤 그녀의 생명 없는 시신을 쓰레기 더미로 끌고 가 매트리스 밑에 숨겼습니다. 그는 심지어 멀리서 지켜보는 남자를 보았다고 회상했지만
언제나처럼 그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희생자 4. 신원 미상의 여성. 28세의 흑인 여성. 피부가 검고 체격이 좋은 그녀는 리틀이 그녀의 가족을 알고 지낸 지 2년 후에 그와 마주쳤습니다. 그와 그의 여자친구지는 넬슨 스트리트에서 그들에게 옷을 팔았습니다. 그가 주류점에서 그녀를 우연히 만났을 때 그녀는 남편의 학대에 대해 불평하고 있었습니다. 기회를 포착한 리틀은 그녀에게 위로와 차를 제공했고 그리고 나서 그는 그녀를 목 졸라 살해하고 그녀의 시신을 빽빽한 풀 속에 버려 자연에 삼켜지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희생자 5. 신원 미상의 여성. 1977년 또는 1978년 리틀은 바에서 춤추는 통통한 흑인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그날 밤 반바지를 입고 있었지만 나중에 함께 떠나기 전에 집에서 치마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녀의 형제들은 리틀을 잘 알고 있었고 그를 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녀가 밖에서 그와 다시 합류한 후 그는 그녀에게 레이클랜드로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신 그는 철로 근처의 어두운 숲으로 차를 몰아 그녀를 목 졸라 살해했습니다. 그는 뒤틀린 전리품으로 그녀의 속옷을 챙긴 뒤 그녀의 시신을 탁 트인 황야에 버렸습니다. 장소 2. 아칸소주 노스리틀록. 희생자 1. 루스. 아칸소주 노스리틀록의 춥고 눈 오는 날, 리틀은 루스라는 이름으로 생각되는 키 약 5피트 7인치, 약 170cm의 또 다른 흑인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3일 동안 함께 지내다가 그가 상점 절도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3시간 후 석방되자 그는 차로 돌아갔고 루스는 조수석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돌아다니다가 그녀의 전 남자친구를 만났고 결국 그녀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리틀은 루스를 자신의 다음 희생자로 만들기로 결심하고 흙길로 차를 몰았습니다. 그는 그녀의 목을 손으로 졸라 살해한 뒤 옥수수밭 근처에 그녀의 생명 없는 시신을 유기했습니다. 장소 3. 캘리포니아. 희생자 1. 신원 미상의 여성. 1987년 로스앤젤레스에서 리틀은 마약상의 집에 들어가 반바지를 입은 흑인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포주이기도 한 마약상은 그녀에게 리틀과 함께 떠나라고 명령했습니다. 마약을 구입한 후 그들은 나무 판자, 페인트통, 작업대가 어지럽게 널려있는 차고가 딸린 버려진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차고 안의 선반 위로 올라갔지만 리틀의 병적인 충동이 그를 사로잡자 그는 그녀의 목에 손을 감았습니다. 젊은 위로 올라갔지만 리틀의 병적인 충동이 그를 사로잡자 그는 그녀의 목에 손을 감았습니다. 젊은 여성은 필사적으로 저항했고 그들의 몸싸움 중에 그들은 선반에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리틀의 소나기는 굳건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목 졸라 죽였습니다. 몇 주 후 그가 범죄 현장을 지나갈 때 그곳은 테이프로 막혀 있었고 곧 건물 전체가 철거되었습니다. 희생자 2. 신원 미상의 여성. 이후 캘리포니아에서 리틀은 로스앤젤레스의 탐스버거 근처 모텔에서 미니드레스를 입은 또 다른 흑인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는 경멸적으로 그녀를 크랙 중독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그녀의 마약 중독을 이용하여 차에 태웠습니다. 그는 세탁소 옆 빽빽한 초목 근처에 주차했고 그녀는 뒷좌석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뒤따라가 그녀의 목에 손을 감고 그녀가 숨을 멈출 때까지 쥐어짰습니다. 그는 나중에 쇠파이프 난간 근처에 그녀의 시신을 처리하여 아무도 찾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하며 빽빽한 나무와 덤불 사이에 그녀의 생명 없는 시체를 매달았습니다. 희생자 3. 신원 미상의 10대 소녀. 약 19세의 10대 소녀가 그의 괴물 같은 행위에 또 다른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몸무게가 120파운드, 약 54kg에 불과한 작은 체구였고, 이마에는 독특한 빨간색 반다나를 두르고 몸에는 문신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리틀은 캘리포니아 콤프턴에서 그녀를 만나 마약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녀는 그를 믿고 그의 차에 탔습니다. 그는 그녀를 외딴 할리우드 힐스로 데려갔고 그곳에서 갑자기 폭력적으로 변했습니다. 젊은 소녀는 온 힘을 다해 목숨을 걸고 싸웠지만 리틀의 훈련된 주먹에는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가 그녀의 생명을 짓밟았을 때 그는 울타리 옆에 차를 세우고 가파른 언덕 아래로 그녀의 시신을 던졌고 시신이 어둠 속으로 굴러 떨어지는 소리를 만족스럽게 들었습니다. 희생자 4. 신원 미상의 여성. 또 다른 희생자는 1992년에 리틀의 손에 비극적인 최후를 맞았습니다. 그녀는 종교적인 터번을 쓴 흑인 여성이었고 피부가 희고 몸무게는 약 200파운드, 약 90kg였습니다. 리틀은 그녀를 차에 태워 자신의 거주지로 갔다가 콤프턴으로 향했습니다. 폭동이 일어나는 동안 가게 뒤에 주차했을 때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밖의 혼란은 그녀의 마지막 저항을 가렸습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경적을 울려 도움을 청하려 했습니다. 한 히스패닉 남성이 알아차렸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제압한 리틀은 그녀를 질식사시켰습니다. 그는 그녀가 단지 잠든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그녀의 생명 없는 시신을 조수석에 앉혔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근처 은행 지점으로 차를 몰아 그녀의 시신을 잘 가꾸어진 잔디밭 위로 끌어내어 폭풍 우의 자비에 맡겼습니다. 하지만 그의 엄청난 희생자 수에도 불구하고 그는 공식적으로 단 8건의 살인에 대해서만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DNA와 목격자 증언으로 그의 유죄가 명백했던 사건들이었습니다. 이 희생자들은 리틀이 자신의 괴물 같은 행위의 이야기를 다시 들려주기 시작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어떤 이름은 기억했지만 어떤 이름은 오래전에 잊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희생자들의 몸무게와 키에 대한 섬뜩한 세부 사항을 기억했고 심지어 그들의 얼굴 특징까지 기억했습니다. 그 목록은 93명이라는 끔찍한 숫자를 채울 때까지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살인을 인정하면서 세뮤얼 리틀은 무고한 여성들을 닥치는 대로 죽이던 시절의 개인적인 삶에 대한 세부 사항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리틀에게는 오랜 여자친구인 오렐리아 도시가 있었는데 그녀는 1972년 강도 사건에서 그가 유죄 판결을 피하도록 돕기까지 하며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어떤 통상적인 의미의 사랑으로 구축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만과 생존의 뿌리를 둔 파트너십, 즉 범죄의 그림자 속에서 번성했습니다. 하지만 도시 역시 리틀의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처럼 행복한 결말을 맞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1988년 뇌출혈로 사망했고 그는 혼자서 어두운 일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죽음 속에서도 리틀은 수수께끼로 남았습니다. 2020년 12월 30일 그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병원에서 사망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사인은 기재되지 않았지만 당뇨병, 심장 문제,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쇠약해진 몸을 고려할 때 그의 마지막은 불가피했습니다. 생각 없이 버려진 그의 희생자들과는 달리 그는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희생자들에게 결코 허락하지 않았던 특권이었습니다. 하지만 죽음도 그가 악명 높은 괴물이라는 사실에서 벗어나게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의 범죄와 자백은 책, 인터뷰, 다큐멘터리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작가 질리언 로렌은 그와 40시간 이상 마주 앉아 그가 공포를 되새기고 오랫동안 잊혔던 여성들의 얼굴을 스케치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범죄 소설을 쓰려는 의도로 시작했지만
LAPD 형사 미티 로버츠로부터 그에 대해 알게 되면서 그녀의 길은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허구로 시작된 것이 잔인하고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로렌의 작업은 잊을 수 없는 스타즈 다큐 시리즈 연쇄 살인범을 마주하다와 그녀의 책 괴물을 보라로 이어졌습니다. 두 작품 모두 리틀의 뒤틀린 존재의 층을 벗겨냈습니다. 그녀의 노력을 통해 세상은 살인범뿐만 아니라 그가 40년 이상 살인을 계속하도록 내버려 둔 시스템의 실패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희생자들은 단지 통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인종, 생활 방식 또는 환경 때문에 무시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회는 그들을 잊었지만 리틀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세부 사항을 기억했습니다. 결국 새뮤얼 리틀은 자신이 살았던 그대로 죽었습니다. 자신의 세계, 자신의 뒤틀린 마음속에서 자신이 살해한 여성들의 얼굴을 그리면서 말입니다. 그는 결코 뉘우치지 않았고 정의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자신만의 규칙에 따라 행동하는 포식자, 손댈 수 없는 존재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를 다르게 기억할 것입니다. 거물이나 전설이 아니라 사회의 무관심 속에서 번성한 뉘우침 없는 살인범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그의 시신은 어딘가 무덤에 안치되어 있지만 그의 희생자들은 여전히 그들의 가족, 수사관, 그리고 이제는 그와 같은 괴물들이 눈에 띄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전해지는 이야기들을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사회가 종종 간과하는 희생자들, 즉 실종이 눈에 띄지 않고 이름이 정의 없이 사라지는 사람들을 떠올리게 하는 끔찍한 교훈입니다. 문제는 그의 잔인한 유산의 침묵 속에 얼마나 더 많은 이름 없는 이들이 남아있는가 하는 것입니다.